평안감사가 된 소금 장수.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소금 장수 한재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지게에 소금을 가득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5월인데도 무덥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재수는 소금을 팔러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소금찜을 지고 산길을 걷다 보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서자 커다란 정자나무가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었지요.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재수는 소금지게를 정자나무 아래에 내려놓고 땀을 닦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자 담배 한 모금이 생각났습니다. 재수는 무심코 담배 쌈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 하던 동작을 멈추고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무래도 비가 오려나 보다. 서둘러 가야겠네. 그러자 정자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재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어이 소금장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저 하늘 좀 보고 말하게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데 뭔 비가 온다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킥킥 웃으며 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요? 좀 이상한 것 같아. 정신 나간 거 아니요?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날에 비가 오는 게 말이 되나? 재수는 말다툼할 겨를 없이 서둘러 소금찜을 지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소금이 유일한 밥줄인데 비에 녹으면 큰일이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그런데 재수가 마을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굵은 빗줄기가 우두두둑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 소금장수 말이 맞았네. 아니 어떻게 알았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비에 허둥지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정자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소금장수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그 소금 장수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게 말이요. 멀쩡한 날씨에 비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틀림없이 큰 인재일세. 하늘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해. 하늘의 기운이요? 그럼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세상에 어느 누가 마른 하늘에 비가 올 것을 예언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소금장수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소금장수가 예언한 비가 내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가뭄에 시달리기 시작했지요. 한여름 땡볕에 논과 밭은 말라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게 패어갔습니다.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가뭄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려고 이러나 몰라. 이러다 곡식이 다 말라 죽겠어요. 그러게 말이네. 아무래도 올해는 추수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하네. 여보게들 기억나나?
몇 달 전에 그 소금 장수 말일세. 아, 하늘이 맑은데도 비가 올 것을 알았던 그 사람이요? 그래, 그 사람이라면 이 가뭄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고을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그 고을의 원님도 초조해하고 있었지요. 가뭄이라는 것이 비단 농부들만의 걱정거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흉년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때 마침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는 비 올 것을 미리 알아맞히는 신기한 소금 장수 이야기가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비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는 소금 장수가 있다는 것이 참말이냐? 원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 소금 장수를 찾아오너라. 고을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데려오도록 하거라. 원님의 명령에 따라 나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소금 장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라면 무조건 잡아오라는 명이 내려진 것이지요. 다음 날 어느 나졸이 산비탈에서 소금찜을 지고 가는 소금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소금 장수다. 잡아라. 나졸들이 달려가 소금 장수를 둘러쌌습니다. 소금 장수 한재수는 당황하여 반항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붙잡힐 뿐이었지요. 재수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왔습니다. 관가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비 오는 날을 알아맞힌다는 사람이 왔으니 대체 뭐라고 하는지 듣고자 한 것이었지요. 지금 그들에게는 비 소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원님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네가 천기를 안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이냐? 소금 장수 한재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안다고 해도 문제고 모른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았지요. 그냥 대충 압니다요. 원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말해보거라. 우리 고을에 이렇게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다들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지. 식수도 부족하고 또 곡식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 네가 보기엔 대체 비가 언제쯤 내릴 것 같으냐? 원님의 말은 비가 빨리 와야 한단 소리인데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재수는 슬며시 품속에 손을 넣어 가죽 쌈지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쌈지가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재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비가 올 것 같습니다요. 원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금 장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만약에 네 말이 거짓이라면 어쩔 테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요, 사또.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반드시 비가 올 것입니다. 원님은 소금 장수를 가두도록 명했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거짓을 고한 그를 엄하게 처벌할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재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수의 비밀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가죽으로 된 담배 쌈지였습니다. 이 담배 쌈지는 배로 만든 쌈지가 자꾸 해지자 뭘로 쌈지를 만들면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얻은 소가죽을 손질해 쌈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그 소가죽 쌈지를 오래 쓰다 보니 가죽에 소금기가 찌들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평소에는 쌈지가 뽀송하다가도 비가 오려고 습도가 높아지면 쌈지가 눅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재수는 단지 그걸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루가 더 지나고 사흔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점심 무렵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윽고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이 원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사또 비가 옵니다. 정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소금장수의 예언이 맞았던 것이었지요. 관가하는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님은 제수를 풀어주고 크게 상도 내렸습니다. 과연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로구나. 너는 이 가뭄에서 우리 고우를 구했다. 비는 사흘 동안 충분히 내려 가뭄이 해소되었고 메마른 땅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장수 한재수는 그 마을에서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제수의 신기한 능력은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고 곧 한양의 대궐까지 전해졌지요. 그런데 그 무렵 조정에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평안감사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그 이유는 평안감사가 부임하기만 하면 얼마 안가 원인불명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놓고 불길한 소문이 돌았고 누구도 그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평안도는 우리 조선의 중요한 지역인데 감사 자리가 계속 비어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구나. 이번에는 어떤 인재를 보내는 것이 좋겠나? 왕의 오른편에 서 있던 좌의정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최근 한 소금 장수가 천기를 알고 비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가 진정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어쩌면 임금은 눈이 번쩍 뜨였고 좌의정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래, 그 소금장수를 당장 불러오라. 하늘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불길한 운명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전하, 그는 그저 일개 소금 장수일 뿐입니다. 어찌 높은 벼슬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신하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내 뜻은 정해졌다. 그 소금장수를 데려오너라. 며칠 후 소금장수 한재수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천기를 안다는 그 소금장수가 맞느냐? 재수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그런데 그것이 제가 감히 천기를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혹 비가 올 것을 알아채기는 합니다. 임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나는 지금 평안감사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찾고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 부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재수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안감사라니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소금장수가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재수는 변명이라도 하듯 다급히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산골짜기를 다니며 소금이나 파는 미천한 사람입니다요. 그런데 제가 어찌 감히 평안감사와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까요? 임금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능력을 믿는다. 평안감사로 부임하라. 재수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안감사에 부임하면 죽는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참으로 심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로구나. 한편으로는 죽음의 공포가 그를 괴롭혔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때 죽더라도 평범한 소금장수가
평안감사를 다 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좋게 생각하자. 지금까지 소금 장수로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해보지 않았는가? 소금 장수로 평생 살다 죽느니 벼슬자리 하나 가져보고 죽는 것이 어디냐?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는 임금의 명을 받아들여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평안가명에 도착하자 관리들이 일제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평안감사가 된 소금장수 한재수는 죽더라도 내가 뭐 때문에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묵을 거쳐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고급 비단 이불과 화려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별다른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방에서 감사들이 여럿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왠지 오싹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거나? 재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즉시 통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여봐라. 큰 담뱃대와 담배, 그리고 밤새 꺼지지 않을 만큼의 숯불을 가져오너라. 특히 아주 크고 좋은 담뱃대로 골라서 가져오거라. 통인은 갑작스런 담배 주문에 이유를 알 길이 없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문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재수는 통인이 가져온 물건을 확인한 뒤 아무도 방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방 앞에서 보초를 서는 나졸들도 모두 철수하라 명했습니다. 잠시 뒤 주변의 인기척이 모두 사라지자 재수는 화로 앞에 앉아 담뱃대에 담배를 채우고 불을 붙였지요.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그는 방 안을 경계하듯 둘러보았습니다. 담뱃대의 불빛이 방 안 가득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재수는 졸음을 참으며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뱃대는 점점 뜨거워져 불덩이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초조하게 시간은 흐르고 모두가 잠이 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절규야, 절규야. 그 순간 재수의 뒤쪽 벽장에서 두꺼비 한 마리가 폴짝 뛰어나왔습니다. 두꺼비는 방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신기하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한 여인이 스르륵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수가 얼떨떨해하며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 세상에나 태어나서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재수는 숨을 죽이고 담뱃대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전 감사들을 해친 존재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재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붉게 달아오른 담뱃대를 보자 불안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내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다가오기만 해봐라. 이 담뱃대로 그냥. 여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수가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 이번에는 잘생긴, 아니 마치 기생오래비 같이 곱상하게 생긴 한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수는 등골이 오싹하고 두려웠지만 그럴수록 더욱 담뱃대를 꼭 쥐고 사내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홀령 같은 사내도 여인과 마찬가지로 재수에게 다가오려 했으나 붉게 달아오른 담뱃대를 보고는 불안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숨을 내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것들이 대체 뭐였을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진짜 귀신인가?
그리고 문득 벽장에서 나온 두꺼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맞다. 아까 그 두꺼비를 불러봐야겠다. 절규야, 절규야. 그가 부르자 벽장에서 두꺼비가 뛰어나왔습니다. 예, 재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불렀는데 두꺼비가 사람 말을 듣고 나와서 대꾸까지 하니 말이지요. 두꺼봐. 아니, 절규야. 너는 대체 누구냐? 아니, 어쩌다가 절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냐? 두꺼비는 세상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벽장 안에 있던 두꺼비 그림이었지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지요. 그런데 저를 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를 절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요. 그래서 절규라는 이름을 가진 두꺼비가 되었습지요. 그래, 그렇다면 말이다. 네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이 세상 일들을 꽤 많이 알고 있겠구나?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럼 말이다. 아까 들어왔던 그 여인과 곱상한 사내는 도대체 누구냐? 아니, 정체가 무엇이냐? 아, 그들은 암수 한 쌍의 여우입지요. 수백 년 묵은 여우들인데 평안감사가 부임할 때마다 나타나 목숨을 빼앗아 왔습지요. 재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여우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 여우 한 쌍을 잡을 비법이요. 그래, 부디 알려다오.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다. 과연 재수는 그 방법을 알아내었을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평안감사 관저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감사님이 살아계신다. 세상에나 믿을 수가 없네. 장교와 나졸들이 놀란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평안감사 재수는 의연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 신속하게 이런저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 명에 따라 관저 뒤편에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 주위에 장작을 높이 쌓고 불을 놓았습니다. 또한 그 고목나무 주변에 빙둘러 궁수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전날 두꺼비 절규가 알려준 대로 한 것이었지요. 과연 고목나무가 불길에 휩싸이자 그 안에서 두 마리의 여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궁수들에게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지만 다른 한 마리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재수는 급히 절규를 찾아 물었습니다. 절규야, 한 마리는 잡았지만 다른 한 마리가 도망쳤다. 이를 어쩌냐? 절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사님. 도망친 것이 하필 암여우예요. 그 여우는 아마도 지금 한양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한양? 거긴 왜? 천하일색으로 변해서 임금님의 후궁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재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었다. 임금님의 후궁이 된 여우라니. 네 말이 맞다면 내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절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재수는 희망을 품고 절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근데 어떻게? 그건 임금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드릴게요. 분명 곧 부르실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두꺼비가 말한 대로 며칠 후 한양에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임금님이 평안감사를 급히 부른다는 내용이었지요. 재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절규를 불렀습니다. 절규야,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임금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벽장에서 나온 절규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갈 거니까요. 근데 임금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냐?
여우가 후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 않느냐. 절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이미 암여우는 임금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테니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하니까요. 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한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절규가 소매 속에서 나와 제수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감사님. 제수는 시선을 돌려 절규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인이 세 발 달린 작은 강아지에게 빨리빨리 안 따라온다며 닥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님, 저 강아지를 데려가야 해요. 저 강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제수는 의아했지만 절규의 말대로 말을 멈추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르신. 그 강아지 저한테 파시면 어떻습니까?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못난 놈을 사겠다고요? 보시다시피 쓸모없는 짐승인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노인은 잠시 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그냥 가져가시오. 이 괴상한 강아지가 왜 탐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나한텐 짐이나 마찬가지인데 원한다고 하니 그냥 가져가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제수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불안한 듯 몸을 떨었지만 곧 진정되었지요. 이제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규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강아지를 품속에 잘 감춘 채로 임금님 앞에 가시면 돼요. 제수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대궐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임금님은 그를 급히 침전으로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평소와 달리 버선발로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평안감사, 자네가 왔구만. 어서 이리 앉게. 임금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수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부르셨습니까요? 임금님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네. 최근 새로 들인 후궁이 중병에 걸렸네. 그런데 그 후궁이 말하기를 자신의 병은 자기가 잘 아는데 병이 나으려면 위대한 인재의 간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고 하네.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그것은 분명 암 여우의 계략으로 보였지요. 제수는 임금님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직시했습니다. 전하, 저를 인재라 여기시니 영광입니다. 전하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신화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임금님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자네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만. 이때 방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제수가 평안감사로 부임한 첫날 밤에 본 바로 그 여인, 암여우였습니다. 제수는 즉시 알아보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수의 품속에서 세 발 달린 강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여우의 목을 물어 공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격렬한 사투가 벌어졌지요. 그리고 잠시 뒤 바닥에는 거대한 흰 여우의 사체가 놓여 있었고 세 발 달린 개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흰 여우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었지요. 잠시 후 겨우 정신을 다잡은 임금이 말했습니다. 과연 자네가 진정한 인재로구만.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한 것 같네. 고맙구만. 그 못된 여우가 내 정신을 흐리게 하다니. 임금님은 제수의 지혜와 충성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임금님은 제수에게 큰 상을 내리고 오랫동안 평안감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제수는 큰 지식이나 학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 안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덜어주어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